자, 오늘도 화면에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가보죠. 첫 번째 소식은 7월 초만 해도 마치 일본의 공격을 예상하지도 못했던 것처럼 비춰졌던, 언론에 의해서 비춰졌던 거죠, 이미지가. 그 삼성이 완전한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서 한번 신뢰를 잃은 일본에 대해서 완전한 보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의 듀폰이죠. 듀폰사의 이게 회사 이름인데 EUV용 PR을 삼성 공정에 적용하려는 테스트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EUV용 PR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 일본이 100% 독점하던 소재죠.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EUV용 PR 자체가. 그렇지만 EUV용 PR을 과연 일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서 독점했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일본이 원래 이쪽을 과점하고 있었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한국이나 미국이 건드리지 않은 거죠. 한국 입장에선 공급을 잘 받고 있는데 자체 개발하고 공급처 다변화하고 그런 중복 투자, 결국 일본을 건드리면 중복 투자 비용도 발생하고 그 안정적인 공급처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하니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익도 많이 남을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허나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행되고 신뢰관계가 깨진 상황에서는 이제 삼성이 굳이 일본을 찾을 명분이 사라진 거죠. 그에 따라 미국 듀폰과 협력을 하기 시작했고, 이에 일본은 화들짝 놀라서 한국 공장 설립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어떻게든 한국의 바지 가랑이라도 잡아보고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 경제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처럼 장기화 루트를 타고 있고, 결국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에 공장을 지어서 직접 공급을 해야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다 판단을 한 거죠. 아베가 우회의 이런 공급처들도 많이 막아놨거든요. 우리나라가 국산화 및 중국, 대만 등의 공급처 다변화로 잘 대처해주곤 있지만 공급을 갑자기 끊는 것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삼성도 그에 대한 플랜으로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 솔브레인도 있고 ENF 테크놀로지도 있고 램 테크놀로지도 있고, 제가 램 테크놀로지 바로 어제 전해드렸었죠. SK 머티리얼즈도 R&D에 힘을 쓰고 있고, 제가 다 언급할 수 없는 대만, 중국 회사들도 한국에 많은 양을 공급할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있고, 삼성의 임원들이 그리고 영업사원들이 대만, 중국에 출장을 엄청 가고 있어요. 요즘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품질 이슈를 가지고 모든 것이 의미 없다라고 전하는 언론이 많은데 이것은 정말 단기적인 시야예요. 일본이 품질이 좋은 것도 지금 현재 일본이 좋은 건 맞습니다. 팩트는 짚고 가야죠. 하지만 일본이 품질이 좋은 것도 일본이 잘해서도 물론 있지만 장인정신 이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이라는 안정적인 공급처가 있었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와 기술 협력을 계속하면서 자기네들의 소재를 그 공정에 맞춰서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 속도가 가속화된 거고, 이제 타 공급처들과 한국의 메이저 회사들이 기술 협력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당연히 일본의 품질을 추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협력도 못하고 있고 이제 공정의 적용도 세계 최고의 이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과 못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품질을 어떻게 개선하겠어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짓고 생산을 추진하는 게 검토 단계에 있는 회사도 물론 있지만 TOK 같은 경우엔 이미 생산을 하고 있죠. 또한 삼성의 또 다른 플랜을 보면 규제 직후부터 일본산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미 다 마쳤어요. 현재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BCP 사업 지속성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은 이게 좀 두리뭉술할 수 있는데 당연히 대외적으로는 삼성도 굳이 일본에 대한 언급을 사기업이 하진 않지만 이런 불확실성을 안기는 싫은 삼성이 일본산 부품에 대한 완전한 탈인보안,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꼬였네요. 완전한 탈일본화 플랜의 과정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죠. 일본 패션 업체죠. 오너드 홀딩스의 한국 사업이 파산을 했습니다. 결국
불매운동에 의한 급락한 실적을 견디지 못하고 정확히 말하면 파산이라는 단어보다는 한국에서의 사업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이례적인 면은 뭐냐 하면 많은 일본 회사들이 이미 한국에서 철수를 했어요. 근데 철수를 하면서 굳이 전면에 한일 관계 악화를 그 이유로 들지는 않았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미 철수한 히타치 조선이나 아사히 글라스 등을 그런 예들을 보면 쉽겠죠. 왜냐? 생각을 해보면 그 원인은 먼저 수출 규제를 시작한 아베한테 있겠죠. 만약에 그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을 따지자면 맨 처음 시작한 사람이 결국에 원인이잖아요. 그게 아베한테 있고, 한일 갈등을 전면적인 어떤 이유로 내세운다면 그건 결국 아베 탓을 하는 건데, 이 한국에서 철수를 하고도 일본에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그 사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아베 탓을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입장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워너드 코리아는 정확히 한일 갈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나빠져서 철수한다라고 센텐스를 가져갔습니다. 즉, 아베 너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발표한 꼴이죠. 이런 기업의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의 어떤 공식 발표는 정치적 의미를 반드시 담고 있는 것으로 아베한테 그만 좀 하자, 우리 죽겠다, 일본 기업 죽겠다 라는 메시지를 대표해서 내보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계속 일본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자기 불리한 소리를 저렇게 공식적으로 할 이유가 없죠. 자, 이 이슈는 이 정도면 전체적인 내용이 다 정리되는 간단한 이슈였고, 마지막 주제로 한번 가보죠. 이것은 조금 뿌리 깊고 어떤 장기화된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대차 구조조정이 도래했다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이건 한국 국민으로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구조조정이 도래했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구조조정 안 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게 더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는 중국 매출에 물론 감소 영향도 있지만 거기에 공장도 문을 닫고 했잖아요. 근데 그와는 별개로 기본적인 생산 기술 자동화에 의한 결과를 표면적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큰 시대의 흐름이죠. 이 현대차 노사 외부 자문위원들을 불러가지고 현대차가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번에 생산직 숫자의 20%에서 크게는 40%까지 축소해야 시대의 변화에 따라갈 수 있고, 그러지 못한다면 현대차는 노사가 같이 공멸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건 사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로봇을 아는 초등학생이라면. 자동차 제조업의 자동화, 로봇이 자동차 로봇8 같은 게 움직여가지고 그걸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자동화해서 생산이 되는 부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딥러닝, AI 등 기계가 이미 조립의 전반적인 과정을, 딥러닝 AI까지도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 담당하고 있고,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기계가,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에 현재는 AS 정도입니다. 그리고 환경 유지 정도예요. 정전이나 이런 것들이 났을 때 대처하고,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 집진기 같은 게 하다가 또 고장이 나면 그것도 고치고, 중간에 자동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그것 좀 잡아주고,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사실 이런 걸 결국에 CS 엔지니어들이 하는데, 이런 CS의 핵심적인 부분은 제조사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런 로봇8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 소프트웨어 제조사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 말은 결국에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ABB 같은 엔지니어들의, 즉 외주 고급 인력들이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래도 자사 생산직 인력이 아예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는 하죠. 무슨 회사를 어떻게 다 외주 인력으로 돌리겠습니까? 하지만 그 숫자가 과거에 비해 굉장히 감소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노조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현대차인 것을 저도 알고 있지만, 시대의 흐름을 과연 어디까지 거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과는 다른, 이런 빠르게 어떤 산업 생태계가 변하는 상황에서는 전과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무조건 사람을 자르자, 구조조정, 회사를 나가라, 이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라 합리적인 절충안이 나와야 되고, 현대차의 미래 경쟁력을 중심에 둔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현대차가 미래 경쟁력이 있어야 더 많은 고용을 하고
더 많은 보너스를 주고 그런 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저보다 훨씬 유능한 현대차의 인사팀을 비롯한 기술자분들이 인력 재배치 및 어떤 교육, 그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금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방향으로 생산직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게 바로 합리적인 해결책이다. 지금 그냥 10년 동안 하던 대로 10년 후를 대비해서는 이런 자율주행차 시대 어떤 미래가 분명히 어둡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라디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